2024년 11월 광주에서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자 한 통으로 시작해서 단 3일 만에 1억 2,85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피해자는 58세 김금자 씨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3일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김금자 씨는 광주 서구에 살고 있는 평범한 58세 여성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이 지났고 두 자녀는 모두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생활비를 보내주긴 하지만 혼자 생활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김금자 씨는 젊은 시절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장사가 어려워져서 2년 전에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그 후로는 틈틈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이었습니다. 김금자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오후 3시경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전기요금만 해도 예전보다 2만 원은 더 나왔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온라인 마켓이었습니다. 김금자 씨는 평소 인터넷 쇼핑을 자주 이용해서 쇼핑몰에서 오는 문자에 익숙했습니다. 재택근무 상품 리뷰 직원 모집, 하루 5만 원에서 15만 원 수입 보장, 연령 무관, 스마트폰만 있으면 가능.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김금자 씨는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요즘 사기 문자가 많다는 뉴스를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온 것처럼 보였고 상품 리뷰라는 것도 그럴듯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면 리뷰를 쓰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김금자 씨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58세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다니 괜찮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하루에 5만 원에서 15만 원이라면 한 달에 15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벌 수 있는 셈이었습니다. 결국 김금자 씨는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그러자 텔레그램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텔레그램은 김금자 씨에게 낯선 앱이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쓴다고 들었던 메신저 앱이었습니다. 텔레그램에서는 고객상담 01이라는 계정이 김금자 씨를 반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마켓 파트너 상품 리뷰 사업부입니다. 문자를 보고 연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금자 씨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품 리뷰일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간단합니다.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정된 상품을 구매하시고 5점 만점 리뷰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구매 금액과 수수료를 함께 지급해 드립니다. 나이가 많은데도 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의 리뷰가 더 신뢰도가 높아서 선호합니다. 김금자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김금자 씨는 솔직하게 58세라고 대답했습니다. 완벽합니다. 50대 이상 고객님들의 리뷰가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원의 친절한 설명에 김금자 씨는 점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물건을 사고 리뷰를 쓰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돈을 내고 물건을 사야 하는 거죠? 그 돈은 언제 돌려받나요? 네, 처음에는 고객님이 구매하시지만 구매 인증과 리뷰 완료 후 10분 이내에 구매 금액과 수수료를 함께 입금해 드립니다. 첫 번째 작업은 테스트용으로 1만 원대 상품으로 진행합니다. 10분 이내에 돈을 돌려준다는 말에 김금자 씨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설령 사기라고 해도 1만 원 정도라면 큰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미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상담원은 곧바로 대형 온라인 쇼핑몰 링크를 보내왔습니다. 12,000원짜리 주방 세제였습니다. 브랜드도 들어본 곳이고 평점도 4.5점이나 되었습니다. 김금자 씨는 지시대로 주방 세제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주문 완료 스크린샷을 상담원에게 보냈습니다. 구매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상품 페이지에 5점 리뷰를 작성해 주세요. 내용은 거품도 잘 나고 기름때가 잘 빠져요. 포장도 깔끔하게 잘 왔습니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품도 안 받았는데 그냥 써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냥 쓰셔도 됩니다. 김금자 씨는 시키는 대로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리뷰 완료 스크린샷도 보냈습니다. 완벽합니다. 지금 바로 입금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세요. 김금자 씨가 계좌번호를 알려주자 정말로 10분 만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구매 금액 12,000원과 수수료 38,000원을 합쳐서 총 5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김금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돈이 들어간 것입니다. 와, 정말 들어왔네요? 당연합니다. 저희는 글로벌 마켓 공식 파트너사입니다. 김금자님, 이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첫 번째 성공에 기분이 좋아진 김금자 씨는 더 큰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니 왜 진작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네, 더 해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더 큰 수익을 원하시면 팀 미션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개인 미션은 하루에 3, 4만 원 정도만 가능하지만 팀 미션은 하루에 최대 50만 원도 가능합니다. 김금자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루에 50만 원이라면 한 달에 1,500만 원입니다. 상상도 못했던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김금자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의 시작이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어떤 지옥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금자 씨의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11월 18일 월요일 오후 4시 30분. 김금자 씨는 통장 잔고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5만 원이 정말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김금자님, 더 큰 수익을 원하시면 팀 미션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상담원의 메시지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팀 미션이 뭔가요? 10명이 한 팀을 이뤄서 함께 대량 구매를 진행하는 겁니다. 개인으로 하면 하루 3, 4만 원 정도지만 팀 미션은 하루에 100만 원도 가능해요. 김금자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루에 100만 원이라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주실 수 있나요? 팀 미션은 대량 주문이라 쇼핑몰에서 특별 광고비를 지급합니다. 리뷰 하나당 평균 5만 원씩 받고 그중 3만 원을 고객님께 드리는 거예요. 김금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듯한 설명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팀에 넣어드릴까요? 네, 해보고 싶어요. 순간 김금자 씨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프리미엄 A팀이라는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벌써 9명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팀원이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김금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50만 원으로 시작해서 125만 원 받았어요. 저도 100만 원으로 250만 원 받았어요. 정말 신기해요. 채팅방이 순식간에 활발해졌습니다. 다들 큰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MD 팀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금자님. 저는 이 팀을 관리하는 MD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팀 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팀 미션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간단합니다. 우선 50만 원 포인트로 시작해 보세요. 팀원들과 함께 대량 구매하면 수수료 75만 원이 나와서 총 125만 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김금자 씨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50만 원으로 125만 원을 받는다니? 다른 팀원들은 이미 포인트 충전했습니다. 김금자님만 하시면 바로 정산 들어갑니다. 채팅방에서 다른 사람들의 입금 증명서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50만 원 포인트 충전 완료했어요. 저는 100만 원 했어요. 빨리 김금자님도 하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김금자 씨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혼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MD 팀장이 계좌번호를 보내왔습니다. 이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해 주시면 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대량 구매와 리뷰 등록을 진행합니다. 30분 후에 125만 원이 입금됩니다. 김금자 씨는 휴대폰 뱅킹으로 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50만 원 포인트 충전 완료했어요. 확인했습니다. 지금 팀 시스템에서 자동 처리 중입니다. 30분 후 정말로 125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김금자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와, 정말 들어왔어요. 축하합니다. 이제 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셨죠? 더 큰 금액으로도 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100만 원 포인트는 어떠세요? 수수료 150만 원이 나와서 총 250만 원 받으실 수 있어요. 김금자 씨는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방금 전에도 정확하게 돈이 들어왔으니까요. 좋아요. 100만 원으로 해보겠어요. 김금자 씨는 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30분 후 25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김금자 씨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나, 진짜 들어왔어요. 김금자님, 이제 진짜 큰 단위로 해보시겠어요? 오늘 특별 팀 미션이 있어요. MD 팀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500만 원 프리미엄 팀 포인트인데 수수료가 무려 700만 원이에요. 총 12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김금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1,200만 원이라니? 하지만 프리미엄 팀 미션은 오늘 밤 12시까지만 가능해요. 내일부터는 수수료율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다른 팀원들은 모두 500만 원 포인트 충전했습니다. 김금자님만 하시면 팀 미션 완료예요. 채팅방에서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김금자님 빨리 하세요. 우리가 다 기다리고 있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김금자 씨는 계산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375만 원을 받았으니 500만 원은 불가능했습니다. 500만 원은 없어요. 지금 가진 돈으론 부족해서. 걱정 마세요. 일단 가지고 계신 돈으로 입금하시고 부족한 분은 내일 받으실 수익금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김금자 씨는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돈을 받았으니 믿을만 했습니다. 그럼 350만 원으로 해볼게요. 완벽합니다. 그런데 프리미엄 팀 미션은 처리 시간이 조금 걸려요. 내일 오전까지 기다려주세요. 김금자 씨는 3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번에는 금액이 커서 조금 떨렸지만 1,200만 원을 받는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500만 원 프리미엄 팀 포인트 충전 완료했어요. 확인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1,200만 원이 입금됩니다. 김금자 씨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일이면 1,200만 원을 받는다니. 밤 10시, 김금자 씨는 흥분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부자가 될 것 같았습니다. 11월 19일 화요일 오전 9시 50분, 김금자 씨는 휴대폰을 붙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10분 후면 1,200만 원이 들어온다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입금 알림이 오지 않았습니다. 10시 5분,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김금자 씨의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10시 15분, 드디어 텔레그램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금자님,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김금자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금융감독원에서 긴급조사가 들어왔습니다. 고액 팀포인트 거래에 대한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어요. 김금자 씨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곧바로 텔레그램으로 공문서가 전송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문서였습니다. 금융감독원 긴급조사 통지서, 김금자 58세에 대한 고액 팀포인트 거래 의심 신고 접수, 해당 거래가 정당한 거래인지 확인 필요, 조사 기간 중 관련 자금 동결 조치. 김금자 씨는 숨이 박혔습니다. 자금 동결이라니. 이게 진짠가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김금자님, 진정하세요. 이건 시스템 자동 신고입니다. 350만 원 이상의 고액팀 거래가 있으면 자동으로 의심 신고가 들어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김금자님이 정당한 고객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계좌 보증금을 입금하시면 바로 해결됩니다. 계좌 보증금이요? 네, 2천만 원입니다. 이건 정당한 거래라는 걸 증명하는 보증금이에요. 조사가 끝나면 1,200만 원과 함께 모두 돌려드립니다. 김금자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2천만 원이라고? 2천만 원은 너무 커요. 그런 돈이 없어요. 김금자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금융감독원에 의심받으면 계좌 완전 동결되고 조사받고 벌금까지 나올 수 있어요. 김금자 씨는 무서워졌습니다. 평생 법적 문제와는 거리가 멀었는데. 그런데 정말 2천만 원이 없어요. 다른 팀원분들도 모두 같은 상황이에요. 다들 보증금을 냈습니다. 이건 무조건 돌려받는 돈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김금자 씨는 고민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을 합쳐도 2천만 원에는 한참 모자랐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오늘 오후 6시까지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수사기관에 송치됩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1시였습니다. 7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김금자 씨는 서둘러 은행에 갔습니다. 적금을 해지하려고 했는데 적금은 8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도 개설하고 싶어요. 어머님, 마이너스 통장은 소득 증명이 필요한데요. 꼭 필요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은행 직원의 도움으로 겨우 3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9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김금자 씨는 급한 마음에 서울에 있는 큰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딸, 급하게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잠깐이면 돼. 내일 줄게. 500만 원? 갑자기 왜? 좋은 기회 생겼어. 내일 큰돈 들어와. 제발 딸. 엄마, 이상한데 돈 쓰는 거 아니지? 알았어, 보내줄게. 딸이 50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아직 4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금자야, 웬일이야? 오빠, 6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잠깐이면 돼. 내일 줄게. 600만 원? 무슨 일인데? 좋은 투자 기회야. 내일 바로 갚을게. 제발 오빠. 너 사기당하는 거 아니지? 일단 알았어. 보내줄게. 그래도 2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김금자 씨는 대부업체에 갔습니다. 200만 원 대출 받을 수 있나요? 신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딱 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드디어 2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오후 5시, 김금자 씨는 손이 떨리면서 2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계좌보증금 2천만 원 입금 완료했어요. 확인했습니다. 지금 바로 금융감독원에 정당한 거래증명 서류를 발송하겠습니다. 김금자 씨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오후 2시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금자님,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계좌 보증금은 해결되었지만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고액 수익자는 정당한 참여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김금자 씨는 지쳤습니다. 또 뭐라는 거예요? 본인 인증이요? 네, 새로 개정된 금융사기 방지법 때문입니다. 3천만 원 본인 인증 보증금을 입금하시면 바로 해결됩니다. 김금자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미 2천만 원을 냈는데 또 3천만 원이요? 죄송합니다. 이건 별도의 절차입니다. 이 돈은 내일 6,200만 원의 수익금과 함께 돌려드립니다. 김금자 씨는 집에 돌아와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전세보증금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3년 전에 남편이 돌아가신 후 집이 너무 커서 전세를 놓고 작은 방을 얻어 살고 있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1억 2천만 원 있었습니다. 이건 세입자 돈이라 손대면 안 되는 돈이었지만 김금자 씨는 이미 송금한 2,350만 원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은행에 전화해 전세보증금 계좌에서 3천만 원을 인출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교약 조건상 즉시 인출이 가능했지만 그녀는 손이 떨렸습니다. 내일 돈을 받으면 바로 채워 넣어야 해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오후 4시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본인인증 보증금 3천만 원 입금 완료했어요.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김금자 씨는 숨이 막혔다. 또 뭐라는 건가? 세무서에서 최종 확인 요청이 왔습니다. 1억 원 이상 고액 수익에 대한 소득세 및 시스템 이용료 3,500만 원을 선납해야 합니다. 3,500만 원이요? 정말 마지막인가요? 네,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것만 납부하시면 내일 9,7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금자 씨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9,700만 원이라니 이미 5,350만 원을 넣은 상황에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전세보증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9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이어야 해. 오후 8시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3,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소득세 및 시스템 이용료 3,500만 원 납부 완료했어요. 완벽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9,700만 원 입금됩니다. 김금자 씨는 총 6,5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썼습니다. 전세보증금 통장에는 5,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11월 20일 수요일 오전 9시 55분. 김금자 씨는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5분 후면 9,700만 원이 들어온다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아무 인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0시 15분, 여전히 조용했다. 김금자 씨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10시 30분, 드디어 텔레그램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금자님, 이거 어떡하죠?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김금자 씨는 이제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이번은 또 무슨 일인가요?
팀원 중 한 명이 대포 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체 팀이 금융감독원 수사 대상이 되었어요. 김금자 씨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프리미엄 A팀 소속이시잖아요. 그중 한 명이 가짜 계좌를 썼어요. 이 때문에 팀 전체 자금이 동결 위기에 있습니다. 곧바로 가짜 공문서가 전송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긴급 통지서, 프리미엄 A팀 소속 가경수 가명, 대포 통장 사용 확인, 팀 연대 책임에 따라 전체 팀 조사 대상, 각 팀원 추가 보증금 필요. 김금자 씨는 어이가 없었다. 팀 연대 책임이라니. 제가 왜 다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봐야 하나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게 팀 시스템 규칙입니다. 한 명이 문제를 일으키면 팀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각 팀원이 자신이 정당한 사용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추가 보증금 3,6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김금자 씨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미 9,250만 원을 넣었는데 또 3,600만 원이라니. 전세 보증금 통장에 5,500만 원이 남아 있었지만 이건 세입자의 돈이었다. 이 돈마저 잃으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어. 그녀는 머리를 감싸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의 메시지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김금자님, 지금 포기하면 9,250만 원이 전부 날아갑니다. 3,600만 원만 더 보내면 내일 1억 2,85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은 다 입금하셨습니다. 그들의 다급한 말투와 가짜 공문서에 압박당한 김금자 씨는 결국 전세 보증금 통장에서 3,6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어야 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후 8시, 김금자 씨는 3,6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팀 보증금 3,600만 원 입금 완료했어요. 확인했습니다. 이제 진짜 다 끝났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오전 10시에 1억 2,850만 원 입금될 겁니다. 11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 김금자 씨는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1억 2,850만 원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정오, 김금자 씨는 텔레그램을 확인해 봤습니다. 채팅방을 찾을 수 없습니다. 상담원에게 메시지를 보내려 했습니다. 사용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처음 받았던 문자의 링크를 다시 클릭해 봤습니다.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때서야 김금자 씨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기였습니다.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 보증금 1억 2천만 원 중에서 1억 100만 원을 써버렸습니다.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이 2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김금자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입자가 다음 달에 이사를 나가는데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주지? 58년을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김금자 씨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피해 금액 총 1억 2,850만 원. 김금자 씨의 인생이 지옥으로 변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일이었습니다. 김금자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례가 아닙니다. 한 통의 문자로 시작된 속임수가 단 3일 만에 1억 2,850만 원을 앗아갔습니다. 사기꾼들은 친절한 말투, 그럴듯한 서류, 빠른 돈을 약속하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런 달콤한 제안 뒤에는 항상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낯선 문자나 전화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할 때는 한 번 더 의심하세요. 중요한 돈을 보내기 전 꼭 가족이나 은행, 경찰에 상의하세요. 금융감독원 1332나 경찰 112에 전화해 확인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평온한 삶을 지키기 위해 한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신중함을 선택해 주세요. 함께 조심하면 이런 지옥 같은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불황아 교화라는 미명 아래 그들은 알 수 없는 섬으로 끌려갔습니다. 따뜻한 집 대신 차가운 바닷바람과 몽둥이, 그리고 끝없는 강제 노역이 기다리는 곳. 인권이란 존재하지 않았던 지옥, 성감학원. 살아있는 아이들이 겪었던 그 섬의 끔찍한 진실. 과연 당신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마주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어메이징 미스터리 지금 시작합니다. 1970년대 후반, 서울의 겨울 새벽 공기는 뼈를 시리게 파고들었다. 희뿌연 안개와 석탄 연기가 뒤섞인 도시의 골목길은 여전히 가난의 흔적이 역력했다. 허름한 판자천 지붕 위로 간신히 해가 고개를 내밀었지만 지훈의 하루는 이미 시작된 지 오래였다. 12살 지훈은 찢어진 운동화 끈을 다시 동여매며 신문 뭉치를 메고 나섰다. 그의 작은 등 뒤에는 홀로 병상에 누운 어머니와 갓 3살 된 여동생의 삶이 놓여 있었다. 남대문 시장의 미로 같은 골목을 헤집고 다니며 신문을 돌리는 동안 지훈은 발끝에 시린 감각보다 먼저 쓰린 배를 움켜쥐었다. 가족의 한 끼 식량을 책임지는 소년 가장에게 허기는 일상이었다. 그날도 지훈은 마지막 신문 배달을 마치고 어머니가 노점에서 파는 나물을 거들기 위해 시장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비릿한 생선 냄새와 뜨거운 만두김이 뒤섞인 시장은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활기로 가득했다. 그때였다. 저 멀리 시장 입구 쪽에서 굉음과 함께 덩치 큰 차량 여러 대가 빠르게 진입했다.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순식간에 정적으로 바뀌더니 이내 술렁임과 함께 공포가 감돌았다. 단속이다! 피해요! 누군가의 절박한 외침이 시장 전체를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노점상들은 혼비백산하여 좌판을 뒤엎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짙은 남색 제복을 입은 사내들이 차량에서 쏟아져 내렸다. 그들은 경찰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이미 사냥에 나선 맹수와 같았다. 단속 요원들은 거친 움직임으로 시장 구석구석을 훑었다. 꼼짝 마! 어딜 도망가! 그들의 고함 소리가 시장 바닥을 울렸다. 아이들은 마치 뿌려진 씨앗처럼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이들의 소나기를 벗어나기란 쉽지 않았다. 땅통을 풀고 빈병을 줍던 아이들, 심지어 부모님 손을 잡고 시장을 걷던 어린아이까지도 예외 없이 표적이 되었다. 죄목도 이유도 없었다. 그저 거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은 짐승처럼 무자비하게 붙잡혔다. 지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어머니가 있는 노점 쪽으로 필사적으로 내달렸다. 그러나 이미 몇몇 단속 요원들이 지훈이 있는 골목까지 들어선 참이었다. 야, 너 거기 서! 이리 안 와! 건장한 사내의 거친 손이 지훈의 어깨를 붙잡았다. 뿌리치려 발버둥 쳤지만 이미 영양실조로 비쩍 마른 지훈의 몸은 역부족이었다. 바닥에 내동재 쳐진 지훈의 손에서 신문 뭉치가 맥없이 흩어졌다. 저는 불황아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있어요. 지훈의 절박한 외침은 이미 수많은 아이들의 울부짖음과 함께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우리 아들 건드리지 마요. 이 아이는 불황아가 아니에요. 저 멀리서 어머니의 비명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해쓱한 얼굴에 눈물과 흙먼지가 뒤섞인 어머니가 필사적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손을 뻗었지만 건장한 사내들이 순식간에 에워싸 어머니를 막아섰다. 어머니의 손은 허공에서 힘없이 허우적거렸다. 엄마! 지훈은 목이 터져라 불렀지만 거친 손이 그의 몸을 잡아채 다른 아이들이 실려가는 차량으로 질질 끌고 갔다. 어머니의 모습은 뒤틀린 얼굴과 비명으로 가득 찬 채 점점 멀어졌다. 그것이 지훈이 어머니와 마주한 마지막 기억이 될 줄은 12살 어린 가슴으로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차량의 철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닫혔다. 암흑과 함께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다. 이미 차량 안에는 지훈처럼 끌려온 아이들이 짐짝처럼 포개져 있었다. 좁은 공간에서 뒤섞인 아이들의 몸에서는 식은땀과 두려움의 냄새가 진동했다. 옆에서는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흘쩍이며 집에 갈 거야, 엄마! 하고 흐느꼈다. 지훈은 자신의 울음을 애써 참으며 밤의 어둠 속으로 끌려가는 차량의 흔들림에 몸을 맡겼다. 맹목적으로 달리는 차량은 도시의 빌빛을 등지고 점점 더 낯선 곳으로 향했다. 창살 틈으로는 낯선 밤하늘의 별들만이 차갑게 깜빡였다. 이들은 단지 가난했을 뿐이었다.
국가의 이름으로 불황아 교화책이라는 미명 아래 길거리에 나선 어린 생명들은 그렇게 가족과 생이별당했다. 불황아라는 아기는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면죄부로 사용되었다. 따뜻한 보살핌 대신 폭력을, 교육 대신 고통을 강요받을 그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차량의 엔진 소리만이 밤의 정막을 갈랐다. 공허한 아이들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다. 오직 미지의 목적지로 향하는 맹목적인 불안감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여정은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이미 시작된 비극의 한복판에 그들은 무참히 내던져져 있었다. 차량은 밤새도록 달렸다. 아이들은 덜컹거리는 진동 속에서 서로에게 몸을 기댄 채 공포와 추위에 떨었다. 간간히 들려오는 어린아이의 흐느낌도 거친 엔진 소리에 묻혔다. 지독한 흙먼지와 땀 냄새가 뒤섞인 차량 내부는 차가운 기운으로 가득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동이 터오기 시작할 무렵 지독한 짠내가 코끝을 스쳤다. 차량은 낡은 항구에 멈춰섰다. 차갑고 습한 공기가 숨통을 조여왔다. 내려! 꾸물거리지 마! 사내들의 거친 고함과 함께 아이들은 짐짝처럼 내던져지듯 끌려 내려왔다. 휘청거리는 몸을 추스르기도 전에 등 뒤로 거친 손길이 날아들었다. 발밑에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맨발에 그대로 다 시렸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항구에는 낡고 녹슨 배 한 척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 연기를 뿜어내는 낡은 선박은 마치 죽은 거인의 뼈대처럼 음침한 기운을 풍겼다. 아이들은 배에 태워졌다. 비좁은 선실한 아이들의 눈빛은 공허했고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들의 유일한 언어는 절망과 불안감이었다. 배는 거친 물살을 가르며 부연한 개 속으로 맹목적으로 나아갔다. 낡은 엔진의 둔탁한 소리와 철컹거리는 쇠사슬 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불길하게 울렸다. 지우는 멀어져가는 육지를 멍하니 바라봤다. 희미한 육지의 불빛은 이제 아득한 기억처럼 느껴졌다. 그의 손에 잡혔던 어머니의 온기가 숨은 뭉치의 감촉이 헛헛한 가슴을 짓눌렀다. 수평선 너머로 희미하게 섬의 윤곽이 드러났다. 음습하고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존재감을 드러냈다. 공포와 체념이 아이들의 눈빛에 진득하게 고여 있었다. 그 섬은 소년을 교화한다는 명목의 선감학원이라는 지옥의 문턱이었다. 배가 섬의 낡은 부두에 닿자 섬은 그 정체를 온전히 드러냈다. 황량한 해안선 뒤로 시멘트로 지어진 스산한 건물들이 보였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아이들은 운동장 한가운데로 내몰렸다. 또 다른 사내들이 몽둥이를 든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은 육지에서 온 단속 요원들보다 더욱 단단하고 무자비해 보였다. 이들에게 아이들은 인간이 아니었다. 그저 불황아, 문제아라는 낙인이 찍힌 아무렇게나 다뤄도 될 존재들이었다. 그리고 즉시 지옥의 의식이 시작되었다. 곱종마! 전부 삭발 실시! 날카로운 고함과 함께 왱왱거리는 바리캉 소리가 귓전을 찢을 때 눌려 퍼졌다. 사각사각 짧게 절려나가는 머리카락은 아이들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뭉개는 듯했다. 지훈의 뽀얗던 얼굴에 검은 머리카락 조각들이 후두둑 떨어졌다. 그의 동그란 눈은 한순간 얼어붙었다. 그는 더 이상 거리에 신문을 배달하던 그 지훈이 아니었다. 삭발이 끝나자마자 무자비한 구타가 시작되었다. 똑바로 서! 눈 똑바로 떠! 사내들은 이유 없는 폭력을 휘둘렀다.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고개를 숙였다는 이유로, 훌쩍였다는 이유로 퍽퍽. 살을 때리는 둔탁한 소리가 운동장을 채웠다. 아이들의 핏기 없는 얼굴에는 고통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여기가 어딘 줄 아나? 여기가 너희들을 사람 만드는 곳이야. 너희는 이제부터 내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해. 책임자로 보이는 한 사내의 냉랭한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그의 눈은 살기로 가득했다. 그의 말은 곧 법이자 절대적인 공포였다. 첫날부터 강제 노역이 이어졌다. 아이들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산비탈로 끌려갔다. 식사 시간은 오지도 않았다. 돌을 깨고 흙을 날랐다. 작은 손으로 삽자루를 잡았지만 삼날은 쉽게 당해 박히지 않았다. 무거운 돌덩이를 굴리다 넘어져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오히려 몽둥이와 발길질이 날아왔다. 빨리 안 해! 놀러왔어!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일해야 했다. 뼈마디가 쑤시고 온몸이 저려왔다. 해가 졌다. 밤에도 일은 계속되었다.
불빛 없는 산속에서 아이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고통스럽게 이어졌다. 밤이 깊어질수록 아이들 사이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여기서 도망치려다 죽은 애들 많대. 바다에 던져지거나 매장됐대. 바다 헤엄쳐서 나갔다가 시체로 돌아왔대. 소문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에 대한 경고이자 이곳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적인 메시지였다. 아이들의 눈빛은 점점 더 공허해졌다. 이곳은 바다에 갇힌 육지의 감옥이었다. 그들은 이곳에 왜 와야 했는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지 못했다. 죄 없는 아이들에게 죄인의 낙인이 찍혔고 인권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지우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찢어진 옷 사이로 파고드는 밤바람이 온몸의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들었다. 희미한 달빛 아래 아이들의 그림자만이 길게 늘어져 섬의 밤을 더욱 암울하게 만들었다. 이곳은 꿈도 희망도 미래도 없는 곳이었다. 오직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한 채 소년들은 알 수 없는 자신들의 운명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들은 침묵해야 했고 순종해야 했다. 우리는 죄가 없다. 그 외침은 오직 그들의 부서진 가슴 속에서만 허망하게 메아리를 치고 있었다. 그 섬은 살아있는 아이들의 지옥, 거대한 무덤이었다. 섬에서의 새벽은 칼날 같았다. 아직 여명조차 트지 않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쇠북 소리가 참든 아이들을 찢어 발겼다. 기상! 기상! 갯벌로 집합! 잠에서 덜 깬 아이들은 얼어붙은 흙바닥에 주저앉아 신음했다. 따뜻한 잠자리라는 개념조차 없었다. 이불은 습기로 축축했고 온몸은 이미 물집과 멍투성이었다. 뼛속까지 스미는 한길은 지훈의 작은 몸을 사정없이 짓눌렀다. 옆에서 웅크리고 있던 동생 또래의 작은 아이가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위로할 겨를 조차 없었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타인의 고통을 보듬을 여유가 없었다. 자신 하나 살아남는 것도 버거운 생지옥이었다. 찬바람을 맞으며 도착한 곳은 끝없이 펼쳐진 갯벌이었다. 발목까지 빠지는 진흙은 걷는 것조차 힘들게 만들었다. 아직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던 때였다. 손발이 얼어붙는 차가운 바닷물이 사정없이 스며들었다. 빨리 하네. 딴 생각 말고 바지락해. 바지락! 관리들의 고함이 갯벌을 갈랐다. 아이들은 맨손으로 진흙을 파헤쳤다. 날카로운 조개 껍데기가 손가락을 베었고 시린 살 같은 금세 피와 진흙으로 번벅이 되었다. 허리는 부서질 듯 아파왔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갯벌을 기어다녔다. 작은 바지락 몇 개를 찾아내면 그것이 바로 그들의 하루치 식사와 직결되었기에 아이들은 허리조차 펴지 못한 채 필사적으로 진흙 속을 파고들었다. 끝없이 밀려오는 밀물과 썰물이 그들의 고통을 가늠하려는 듯 비정하게 갯벌을 훑고 지나갔다. 점심이라고 나온 것은 시큼한 보리밥과 짤무가 전부였다. 김이 나는 물만 마셔도 감지덕지였다. 허겁지겁 쑤셔넣는 아이들의 눈빛은 오직 허기로 가득 차 있었다. 배가 채워지기 전에 느릿느릿 기어오네 이놈의 새끼들! 이라는 호통과 함께 몽둥이 세례가 날아들었다. 관리들은 자신들이 정한 미달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했다. 허벅지에 피멍이 들고 볼은 터져 피가 터졌다. 쓰러지는 아이도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맞지 않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채우기 위해 아이들은 서로를 밀쳐내며 달려들었다. 이곳에서는 생존이 유일한 규칙이었다. 교육?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배움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이곳은 소년들을 교화하는 곳이라기보다는 말 잘 듣는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대한 수용소였다. 갯벌 작업이 끝나면 산으로 끌려가 돌을 깨거나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자재를 운반했다. 삽과 곡괭이는 알들의 몸보다 더 거대했고 굳은 살 박힌 손은 어느새 쩍쩍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강제 노역과 빈약한 식사는 아이들을 병들게 했다. 설사, 피부병, 폐렴 등 온갖 질병이 만연했다. 아픈 아이들도 쉴 수 없었다. 열에 들떠 신음하거나 콜록이는 아이들은 관리자들의 발길질과 욕설을 감내해야 했다. 어떤 병든 아이들은 끝내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그들의 시신은 조용히 어딘가로 사라졌다. 하루 온종일 강제 노동에 시달린 아이들의 몸은 비정상적으로 왜소해져 갔고 죽음의 그림자가 늘 그들 주위를 맴돌았다.
웃음소리는 사라진 지 오래였고 눈빛은 이미 죽은 생선처럼 흐릿했다. 밤이 되면 폭력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나이가 많고 힘이 센 선임 행생들은 관리자들의 충견이 되어 어린아이들을 통제했다. 작은 반항도 허락되지 않았다. 그들의 주먹은 관리자들의 몽둥이만큼이나 잔혹했다. 약육강식의 법칙만이 지배하는 곳이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육체적인 고통에 더해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학대와 말 못할 모욕이 아이들의 영혼을 좀먹었다. 일부는 밤중에 관리자나 선임행생들에 의해 어두운 곳으로 끌려가 신체적 폭력 외에 말 못할 성적 학대까지 당하며 영혼이 짓밟혔다. 그들의 순수함은 산산조각났다. 꿈은 사라졌고 기억은 왜곡되었다. 지우는 어머니 얼굴이 희미해지는 것에 섬뜩함을 느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선감학원이라는 거대한 감옥, 그리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적인 몸부릴 뿐이었다. 아이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저번에 탈출하려던 영식경 바다에 빠져 죽었대. 시체는 찾지도 못했대. 이 소문은 전섬을 뒤덮었다. 그리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아이들을 밀어넣는 소문도 있었다. 여기 학원 뒤편에 공동묘지 있대. 탈출하다 잡혀서 맞고 죽은 애들이나 병들어 죽은 애들 혹은 의문사한 아이들까지 다 거기다 안매장한대. 소문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이었고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졌던 잔혹한 진실이었다. 매일 밤마다 들려오는 비명과 통곡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섬의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죽음의 서곡이었고 그들 중 누가 다음 희생자가 될지 모른다는 공포를 심어주는 비극의 울림이었다. 섬은 거대한 무덤이었다. 아이들은 알지 못했다. 언제 이 지옥이 끝날지, 아니 끝이 있기는 할지. 그저 숨쉬고 움직이고 고통받는 나날만이 이어질 뿐이었다. 아이들의 눈빛은 공허했고 이미 빛을 잃었다. 마치 살아있어도 죽은 것처럼. 선감학원의 시간은 무겁고 끈적하게 흘러갔다. 아이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희망이나 분노조차 보이지 않았다. 오직 무감각한 체념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그 체념 속에서도 본능적인 생존의 불꽃을 놓지 않았다. 탈출, 이 지옥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 섬 주변의 거친 파도와 차가운 물살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마지막 탈출구였다. 그들이 살기 위해 내달린 것은 바다였다. 어느 날 새벽, 잠시 들리지 않던 관리자의 쇠북 소리에 아이들은 직감했다. 누군가 사라졌다. 지훈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바다 헤엄쳐서 나갈 거야 라며 눈을 빛내던 종수의 모습이 스쳤다. 그는 체구는 작았지만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아이였다. 모두가 그가 달빛 없는 밤바다로 뛰어들었음을 직감했다. 하루, 이틀, 사흘. 종수의 이름은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금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의 실종은 다른 아이들의 마음에 잔인한 희망과 더 큰 공포를 동시에 심어주었다. 성공하면 자유, 실패하면 죽음. 그것이 이 섬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유일한 선택지였다. 며칠 뒤 바닷가에서 작은 형체가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섬 전체를 소름 돋게 했다. 부패한 작은 몸뚱이, 온몸이 부르트고 일그러진 얼굴. 누구도 종수의 시신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모든 아이는 그 시신이 종수였음을 직감했다. 바다는 허기진 짐승처럼 작은 희망마저 집어삼켰다. 익사. 지훈은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피가 식는 듯했다. 잡혀도 죽음, 도망쳐도 죽음이었다. 결국 많은 아이들은 탈출의 꿈을 접었다. 그저 살아남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가 되었다. 하지만 종수처럼 바다로 뛰어들지 않아도 다른 방식의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힌 아이들은 더한 지옥을 맛봐야 했다. 탈출하다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봐야줘라! 관리자들의 잔혹한 명령이 떨어졌다. 구타는 일상이 되어버린 섬에서도 탈출 실패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몽둥이와 주먹이 난무했고 발길질은 쓰러진 아이의 몸을 무참히 짓밟았다. 심지어 겨울밤 발가벗겨진 채 찬 바닷물에 몸이 던져지거나 차가운 독방에 갇힌 채 물 한 모금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다. 인간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고통과 신체적, 정신적 학대가 이어졌다. 그들의 비명은 밤새도록 섬을 맴돌았고 그것은 남은 아이들에게 끝없는 공포를 주입하는 잔혹한 메시지였다. 탈출의 시도 자체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의미했다. 굴욕과 절망은 살갗 깊이 스며들어 영혼마저 갉아먹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은 존재했다. 아주 극소수였지만 어떤 아이들은 섬의 감시망을 뚫고 거친 바다를 건너거나 혹은 다른 루트를 찾아 탈출에 성공했다. 그들의 생존은 기적에 가까웠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이들 중 몇몇은 어른이 되어 사회의 끔찍한 진실을 증언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한때 고유했던 섬의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는 씨앗이 되었다. 폐쇄된 공간 속에서 벌어진 잔혹한 인권 유린의 기록을 세상에 꺼내놓았다. 지옥에서 벗어난 그들의 용기가 비로소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아이들에게는 탈출조차 불가능한 꿈이었다. 그들은 지옥 같던 그 섬을 걸어서 나왔든 아니면 다른 시설로 보내졌든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했다. 어린 시절의 끔찍한 기억은 삶의 모든 순간을 갉아먹었다. 불면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이유 없는 분노. 정상적인 삶은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밤마다 꿈속에서 다시 갯벌의 악취와 관자의 폭력이 되살아났다. 자신들을 불황하라고 낙인 찍었던 사회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깊은 상처로 남아 아물지 않았다. 육체적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아물었지만 정신의 상처는 더욱 깊어져갔다. 일부는 육체적 폭력 외에도 말 못할 모욕, 심지어 성적 착취까지 당했던 끔찍한 기억에 고통받았다. 이들은 자신들의 존재와 아픔을 외면하는 사회 속에서 그림자처럼 살아갔다. 아무도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그들이 겪은 지옥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가난했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으로부터 버려졌고 그 사실은 영원한 고통으로 남았다. 진실은 어둠 속에 묻혔고 침묵은 이어졌다. 그들의 절규는 오직 파도 소리에 섞여 섬 주위를 맴돌 뿐이었다. 성감학원의 아이들이 견뎌낸 지옥의 시간은 끝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모든 폭압에는 반드시 종말이 찾아오듯 성감학원 역시 영원할 수 없었다. 1982년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성감학원은 마침내 폐쇄 명령을 받았다. 악명 높았던 교화시설의 문이 닫히자 섬에 갇혀있던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일부는 다른 강제 수용시설로 옮겨지거나 극소수는 간신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의 지옥 같던 경험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다. 상처 입은 소년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침묵 속의 고통을 사귀며 살아가야 했다. 사회는 그들의 아픔을 외면했고 그날의 진실은 거대한 장막 뒤에 가려진 채 수십 년의 세월을 보냈다. 아무도 그들이 겪은 참상을 궁금해하지 않았다. 혹은 알고도 모른 척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지워버렸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성감학원의 건물들은 폐허가 되어 스산한 그림자를 드리웠고 아이들의 비명과 울음소리는 거친 파도 소리에 묻혀 영원히 사라진 듯 보였다. 그러나 잊힌 듯 보였던 진실은 수십 년의 침묵을 깨고 어느 날 섬의 갯벌 속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2010년대 초반 섬 일대에서 재개발 및 발굴 작업이 시작되면서 믿기지 않는 발견이 이어졌다. 흙더미 속에서 드러난 것은 낡은 건물 잔해가 아니었다. 작고 어린아이의 것으로 보이는 유골들이 하나둘 흙먼지 속에서 깨진 조각처럼 발견되기 시작했다. 삼날에 부딪혀 드러난 뼈 조각들, 그 작고 허약한 흔적들은 섬이 품고 있던 끔찍한 비밀을 웅변하고 있었다. 초기에는 단순히 집안의 흙과 돌멩이로만 생각했던 것들이 유골로 확인되자 발굴 현장은 일순 정지했다. 충격은 전파를 탔고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이 발견은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이 아니었다. 그것은 억울하게 죽어간 어린 영혼들의 마지막 외침이었고 그들의 죽음을 통해 밝혀져야 할 거대한 진실의 서막이었다. 학원이 존재했던 당시 관리들이 비밀스럽게 매장했다고 알려졌던 암매장의 흔적이 실제였음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유골이 발견되자 비로소 세상은 잊혔던 선감학원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침묵 속에 살아왔던 생존자들이 용기를 내어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미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었지만 자신의 어린 시절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증언하기 위해 기꺼이 대중 앞에 섰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들의 증언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진실을 꿰뚫었다. 허기진 갯벌에서의 강제 노역, 이유 없는 구타와 학대, 탈출을 시도하다 죽어간 동료들의 시신, 그리고 아무런 교육도 없이 그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보내야 했던 시간들. 이들의 진술은 모든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수십 년 만에 드러난 진실 앞에서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다. 저희는
단지 가난했습니다. 죄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불황아가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희생된 겁니다. 한 생존자의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증언은 수많은 이들의 가심에 비수처럼 박혔다. 배고픔 때문에 가족의 생계를 위해 길거리에 나섰을 뿐인 어린아이들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가해진 폭력과 인권유리는 그 시절의 어두운 그림자였다. 이 증언은 파도처럼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잠들어 있던 공분을 일깨웠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다. 유골팔골은 억울하게 죽어간 어린 영혼들의 마지막 외침이었고 그들의 죽음을 통해 밝혀져야 할 거대한 진실의 서막이었다. 오늘날까지도 선감학원 생존자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비극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늦었지만 국가의 책임과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며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교훈을 던지고 있다.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를 비추고 희생자들의 아픔이 정의의 목소리가 되어 울려 퍼진다. 2024년부터 특별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온전한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성감학원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아픈 역사가 아니다. 그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기억해야 할 그리고 제대로 직면해야 할 중요한 역사적 교훈이다. 진실은 침묵 속에 영원히 묻히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한 국가가 약자에게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경고하는 뼈아픈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모든 고통스러운 기억은 이제 새로운 미래를 위한 단단한 발판이 되어야 할 것이다.